제1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캄보디아 편을 맡은 정연식입니다. 지난 2019년 그리고 최근까지 캄보디아의 동향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인민당의 독주와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캄보디아 인민당의 독주라고 했을 때 독주 대략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달려나간다는 독주, 또 혼자 연주를 한다는 독주도 있고요. 그리고 독이 든 술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캄보디아 인민당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입니다. 캄보디아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베트남의 왼쪽, 타이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캄보디아 인민당의 독주였다. 캄보디아 인민당은 캄보디아의 집권당입니다. 중간에 정당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거슬러 가면 1979년부터 집권해오고 있는 정당입니다. 캄보디아 인민당을 이끄는 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훈센 총리입니다. 훈센 총리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1952년생이니까 지금 68세 되겠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를 지배했던 가장 큰 이슈는 캄보디아 인민당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 저항,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저항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제재를 가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 2018년은 5년마다 치러지는 캄보디아의 총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7월 말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결과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76.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25석을 획득했습니다. 자, 캄보디아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총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요. 이 125석은 캄보디아 하원 의석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캄보디아 인민당이 2018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을 싹쓸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방적인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가장 강력한 경쟁 정당이었던 캄보디아 구국당이 2017년 말 강제 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없애고 선거를 치러서 이렇게 국회 의석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한 선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던 국제사회의 제재,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인민당 정부 측에서는 2018년 총선에 대한 국내외의 그러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총선 상황을 보면 캄보디아 인민당은 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이었고 캄보디아 구국당 비록 해산되었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자, 캄보디아 구국당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 투표를 거부해야 된다. 이 투표는 선거는 올바른 선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때 깨끗한 손가락 캠페인을 펼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투표를 하고 나면 이 검지에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중투표, 2번 이상 투표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캄보디아 구국당에서 깨끗한 손가락 캠페인을 벌쳤습니다. 바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깨끗한 손가락을 보여주자, 이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인민당에서는 투표는 신성한 주권 행사이므로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2018년 총선은 서로 이런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경쟁으로 펼쳐졌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캄보디아 구국당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82.89%, 거의 83%에 육박하는 투표를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캄보디아 인민당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투표율은 바로 이 총선에 대해 승인하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구국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산되었고, 따라서 캄보디아 구국당 없는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깨끗한 손가락 캠페인이 사실은 잘못된 전략이었죠. 캄보디아 인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로 캄보디아 구국당 지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식별법이 된 것입니다. 손가락만 보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결에서 캄보디아 인민당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정치적 저항,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이 두 가지가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를 지배했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말 캄보디아 구국당이 해산되었을 때 당시 당 대표였던 겜소카 의원은 미국과 공모해 국가 전복을 꾀했다라는 혐의, 즉 반역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캄보디아 구국당 소속 현역 의원 55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혐의로 구속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해외로 망명을 해서 당시 이미 망명 중이던 또 다른 캄보디아 구국당의 지도자 쌈랑시와 합류해서 해외에서 캄보디아 인민당에 맞서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2018년 총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캄보디아 인민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이어지자 인민당 정부는 2019년에 접어들면서 이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2017년 말 구국당이 해산될 때에 의원 55명을 포함해서 총 118명의 구국당 인사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었는데요. 1월 달에 정당법을 개정해서 이들이 복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복권을 신청하면 총리가 제청하고 국왕이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권이 된다는 것은 인민당 정부에 포섭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죠. 그런데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복권 신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3월 말까지 9명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다수는 겜소카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인민당 정부는 포섭에서 탄압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특히 8월에 삼랑시가 11월 9일에 귀국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그 후에 탄압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삼랑시의 귀국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역죄로 엄벌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해서
9월 말 약 230명 정도가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삼랑시는 사실 이미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국하는 즉시 구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당 정부가 이처럼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삼랑시가 망명 상태에 있는 것보다 구금 상태에 있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세계적인 뉴스에 초점이 되는 그런 것이죠. 또한 국내에서는 저항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민당 정부로서는 삼랑시 귀국을 막는 것이 최선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관심은 삼랑시가 어떤 방식으로 귀국할 것인가에 모였습니다. 삼랑시는 태국의 이주 노동자 수만 명과 함께 육로를 통해 귀국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어오면 그걸 진압해서 어떻게 제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소문이 돌자 정부는 실제로 군병력까지 동원해서 국경지대에서 예행연습까지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월 6일, 그러니까 예정된 귀국일 사흘 전이죠. 삼랑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방콕으로 가는 타이 항공기를 탑승하려 합니다. 하지만 탑승이 거부됩니다. 그래서 급히 계획을 변경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프놈펜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에서 자카르타행 비행기도 탑승을 거부당합니다. 결국 삼랑시는 귀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민당 정부는 삼랑시의 쿠데타를 제압했다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해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전원 석방했습니다. 이겼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인민당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완벽한 공조를 확인한 성과도 얻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 즉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2018년 총선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에서 제재 조치로서 그동안 캄보디아에 부여해왔던 최빈국 관세 특혜 자격, 일명 EBA라고 합니다. Everything but Arms, 번역하자면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죠.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에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자 캄보디아 민당 정부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EBA 자격 박탈은 캄보디아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었죠.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2019년 캄보디아 경제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살핀 다음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들을 한번 보시죠. 지난 20년간 캄보디아 경제는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평균 7%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죠. 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도 7% 성장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1인당 소득도 20년간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절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GDP 성장 속도와 비교해 보면 1인당 GDP 증가는 좀 기울기 완만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는 같은 기간에 인구가 3배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캄보디아는 그동안 그야말로 꾸준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네, EBA 자격 상실이 초래할 충격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캄보디아의 산업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아래쪽에 1993년 노동력의 80%. 자, 이건 뭐냐면 내전이 끝나고 그 당시 전체 노동력의 80%가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거의 농경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8년 보면 노동력의 40%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2차, 3차 산업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캄보디아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은 2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제조업이죠. 이 제조업에서는 섬유 봉제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유 봉제 산업은 현재 노동력의 9%에 해당하는 8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생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도 약 60개 정도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섬유 봉제 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체 수출액 가운데 46%,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출이 EU 시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EU가 캄보디아의 EBA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을 잃고 12%에서 17%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출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섬유 봉제 산업은 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까지 관세 특혜를 이제 철회하게 되면 아마도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EU가 EBA 자격 심사를 시작하자 캄보디아 전체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EU의 자격 심사는 1년간 진행해서 올해 2월에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론이 2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8월부터 적용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2019년 내내 인민당 정부는 크게 정치적 대응과 정책적 대응을 동시에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EU가 부당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이는 모두 서구 국가들의 계획적인 음모다. 또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경제가 자생력,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준비해서 시행했습니다. 예컨대 산업비용 전기요금 10% 인하, 수출입 화물검사 완화, 수수료 50% 인하, 항만 사용료와 통관비 50% 인하, 뭐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고요. 나아가서 투자법 개정, 경제특구법 개정, 뭐 이런 투자 감소에 대비한 투자 유치책까지 포함하는 개혁 과제들을 선정 발표하고 또 추진해 나갔습니다. 역설적으로 EU의 이런 제재가 실제 캄보디아 정부의 가버넌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EU에서 내린 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EBA 자격을 부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의 20% 혹은 10억 유로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격도 최소화되겠고요.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섬유 봉제 산업의 강자 베트남이 올해 EVFTA, 즉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훨씬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베트남 의류 제품이 큰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베트남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캄보디아 성유 봉제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까지 겹쳐서 올 한 해 캄보디아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가 그동안 EU 시장에서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은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그동안 제조업 투자가 이어졌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투자 감소도 우려되는데, 사실 이미 제조업 투자는 감소 추세에 좀 들어섰습니다. 2019년 FDI는 전년 대비 11.7% 증가했지만 중국 자본이 이 가운데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부분이 건설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투자가 집중된 휴양도시 시아누쿠빌은 거의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화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친중 노선이 강화되고 캄보디아 정부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미중 갈등 구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미국의 압박과 제재까지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몇 가지 캄보디아 제재 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관세 특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민당 정부가 권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정치적 선택이 지금 경제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BA 결정이 최소화되면서 지금으로서는 뭐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